안녕하세요, 유대영입니다. 킬러 문항 심층 분석. 이번에 2023년 국가직 9급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2023년 국가직 9급 9번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되게 고급지게 잘 그리고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되게 어렵게 만들려다가 그걸 그냥 그만두는 바람에 되게 엉망으로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서 이걸 이제 접한 수험생들이 그 출제의 포인트가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감을 잡기가 어려웠고 뭔가 문제를 만들다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인데, 요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심층 분석이라기보다는 요걸 이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자, 보시면 9번 문제 보면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죠. 사례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때는 사례를 읽는 게 아니에요. 사례는 이제 선지들을 풀어 나가다 보면 이제 사례를 안 읽고는 선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사례를 읽는 거고, 사례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거냐면, 첫 번째 맨 끝으로 가서 옳은 것을 찾는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인지 요거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문제의 경우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례를 안 읽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를 처리하는 건데 죄송해요. 근데 이 선지 처리에도 순서가 있어요. 선지 처리할 때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훑어보면 어떻게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앞선지, 그러니까 위에 거 1번이나 2번 혹은 여기서처럼 기억이나 니은 선지를 어려운 걸 깔고, 그 다음에 디귿이나 리을을 쉬우면서 기본이 되는 선지들을 깔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지가 여기는 리을, 디귿, 니은, 기억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리을부터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기억, 이렇게 처리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1, 2, 3, 4로 깔렸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4, 3, 2, 1로 이렇게 선지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똑같이 리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리을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정선지인데, 리을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리을은 뭐 물어보고 있냐면, 자,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 나오긴 했지만 병이라는 글자 그냥 아예 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사례랑 아무 관련이 없는 선지였습니다. 보시면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쩌고 저쩌고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리을 선지는 뭐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외국인의 정보 공개 청구권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5조에서 누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고, 1항은 이제 국민에 대해서, 2항은 그러니까 1항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2항은 외국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의 경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인정되고, 외국인이라면 일부만 인정할 건데 그거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서 위임을 받아 제정이 되어 있는데, 3조에 가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저를 얼굴을 올리면, 자, 외국인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1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거주한다는 건 상시적으로 거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상시적으로 체류하는,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 일시적 체류할 때는 추가 요건이 붙는 거예요. 뭐냐면 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학술이나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리을이 그래서 정선지가 됩니다. 네, 리을은 다들 쉽게 푸셨죠? 여기서 제일 어려운 선지는 뭐였냐면 디귿 선지였어요. 디귿 선지였는데 디귿 선지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례에 나오나 봐요.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에 해당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자, 고충민원의 제기가 이의 신청이냐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자, 어떤 이제 구제수단들이 이의 신청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라는 건 처분청에 대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불복 들어가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 고충민원의 제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례를 그래서 디귿을 처리하려면 읽어봐야 돼요. 왜? 일단 첫 번째, 무슨 처분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처분을 누가 발급했는가를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사례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색깔 표시를 해놨죠. 보시면 9번 문제에 보면은 자 공익신고자병은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을행정청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갑이 나쁜 놈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병이 신고한 거죠. 을은 행정청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병과 이제 갑 사이의 갈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행정청에 대해서 갑이 자기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거 신고한 놈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들어간 거죠. 이후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뭐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안 돼 이거 공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뭐라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갑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한번 갔다 와야겠다 라면서 고충민원을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읽은 김에 끝까지 읽을게요.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뭐라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갔더니 국민권익위원회도 갑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갑이 행정심판이래 죄송해요. 자 갑이 고충민원도 들어갔다 왔는데 내 말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려고 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심판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사례가 깔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디귿으로 가볼게요.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제기는 이의신청이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의신청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처분청에 가서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랬죠. 근데 지금 자 첫 번째 이거부터 골라야 돼요. 뭐냐면 갑이 무슨 처분을 대상으로 싸우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을의 비공개 결정 요거를 대상으로 싸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의신청이 되려면 누구한테 가야 이의신청이 돼요? 을에게 가야 이의신청이 되는데 근데 누구에게 갔대요? 국민권익위원회 갔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풀 줄 알았어도 디귿을 그냥 X 처리하면 끝나는 거였죠. 근데 뒷부분 봅시다. 뒷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뒷부분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X인데 뒷부분 봅시다.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다시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냐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결론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뒷부분은 출제문이 뭐를 의도했던 것 같냐면 요거를 의도했던 것 같아요. 뭐를 의도했던 것 같냐면 만약에 고충민원 제기가 이의신청이었다면 최근에 자 행정기본법 36조가 이게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36조 사항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갔다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들어갔다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제소기간 혹은 청구기간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원은 요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보면 만약에 이게 이의신청이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이었었더라면 고충민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국민권익 여기 부분이요. 국민권익 여기 화살표 포인트 보이세요? 네. 권익위원회로부터 을의 결정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은 날이 22년 10월 26일이니까 이날로부터 90일 내에 들어가면 되죠. 맞죠? 그리고 행정심판 며칠 있다 들어갔냐면 12월 27일에 들어갔으니까 두 달 있다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달은 60일이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들어간 것이 맞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출제원이 뭘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냐면 만약에 이게 이의신청이면 고충민원 제기가 이의신청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들어간 거니까 이게 문제가 없게 되고 두 번째 답변을 받은 날이 이제 기산점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이의신청이었었더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새로 행정기본법 조문 만들어졌으니까 그거에 따라 풀어봐라 혹은 그 조문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것인데 두 번째 이게 설사 이의신청이었다 치더라도 얘는 그런데 X예요. 왜? 왜냐하면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36조 규정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행정기본법 부칙이요. 요거는 잘 안 보시죠. 부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6조에 보면 제36조는 부칙 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부터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칙 1조 단서가 뭐야? 1조 여기 담안부터 시작하는 데가 여기서 단서죠. 가서 보면 36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 후는 언젠데 2021년 3월 23일
뭐야 이렇게 복잡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로 다시 돌아가 보면 36조는 언제부터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2023년 3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처분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갑은 무슨 처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게 22년 8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요 비공개 결정의 처분에 대해 싸우고 싶은 거잖아요. 참고로 이 비공개 결정 통지가 바로 비공개 결정 처분을 갖다가 날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23년 3월 24일 이전에 발급된 처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행정기본법 36조가 여전히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디귿 지문을 다시 논리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디귿 지문이요. 고충민원의 제기는 이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 치더라도 얘는 어쨌든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 이의 신청에 해당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행정기본법 36조가 신설이 되긴 됐는데 그 조문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요? 2023년 3월 24일에 이후에 발급된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3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적용돼서 기산점이 언제지?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조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읽어보면 청구인이 자 노란색 침대 볼게요. 정보공개랑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행정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문 살짝 볼까요? 보시면 27조에서 이렇게 말하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럼 어쨌든 지금 얘는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통지를 받았다 이게 뭔 뜻이냐면 알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22년 8월 26일로부터 이 안날로부터 며칠 내에 들어가야 돼요? 90일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12월 27일이니까 몇 개월 후에 들어간 거예요? 9, 10, 11, 10이니까 4개월 있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20일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90일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디귿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22년 8월 26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디귿은 이의 신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산점은 언제냐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은 8월 26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네, 됐죠? 그 다음 니은이요. 방금 디귿 하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니은 보시면 자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냐 물어봤는데 틀렸죠. 며칠 내에 들어갔어야 돼요? 며칠 내에?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90일 내에 들어갔어야 되니까 자 정확한 날짜 산정은 되게 복잡하지만 자 90일이면 최소 3개월이죠.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26일까지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12월 27일에 들어갔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X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기억 가볼게요. 기억도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자, 기억 들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정선지인데 첫 번째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요. 뭔 뜻이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주체라는 건 그 개인정보의 주인을 정보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야 네가 들고 있는 나에 대한 개인정보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자 제 얼굴을 치워볼까요?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보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권리는 뭘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 보시면 자 기억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까지 맞거든요. 그 다음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냐 물어보고 있는데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인정되는 열람청구권은 무슨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네가 내 정보 어떻게 들고 있는지 좀 보여달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갑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을에게 갑 나의 정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신고한 놈 누군가 알려달라고 제3자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을 친 거예요.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정보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선지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면 이런 궁금증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청구권 말고 그냥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개 청구권에 근거해서는 갑이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을에게 요구할 수 없나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률, 이것까지 알 걸 출제원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끝까지 다 파헤쳐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찍은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법률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의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9조 1항 1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다른 법률 여기 노란색 읽을게요.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금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이죠.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 공익신고자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출제위원이 여기 보시면은 시작부터 공익신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맞죠? 출제위원은 맨 처음에 엄청 어렵게 정보공개법상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들어갔을 때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공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출제위원과 그다음에 맨 처음 최초 출제위원과 그다음에 최종 검수자가 뭐 의견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뜬금없이 여기를 갑자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내용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이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거 보면서 뭐야 충분히 그렇게 여길 만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런 표현 써도 좀 그런데 그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확실히 정답률이 낮았던 거죠. 왜? 문제가 문제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해한 수험생이 오히려 이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기억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체계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갑은 이에 근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설사 이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9조 1항 1호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요. 이걸 알 것은 전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9조 1항 여기 1호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